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 팬이면 제가 하라는 대로 아이를 키우시면 됩니다. 제 책 안 사셔도 되고 제 유튜브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냥 1번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답니다.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다. 자, 지금까지 태어나서 내가 한 일 중에 내가 애 키우는 걸 가장 성의껏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애는 노력하고 애쓰고 성의 있고 최선을 다하는 게 육아가 아니에요. 애는 그냥 키우는 겁니다. 근데 안 키워도 돼요. 왜냐하면 크거든요. 굉장히 애쓰시는 분은 저는 가끔 얘가 놔둬도 큰다는 거를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막 5, 9 막 낳고 그냥 놔두면 커 이러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3, 5은 어떻게 낳아서 키웠지? 난 이렇게 하나도 힘든데. 이제 여러분은 셋 키우는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게 애한테 좋으면은 저도 이제 뭐 죽을 힘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부모가 의식적으로 노력할수록 이 아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제 최근에 그 의대생 증원 때문에 병원에 문제가 생긴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레지던트는 다 나가고 교수님만 남아서 이제 외래 진료는 무리 없이 돌아가는데 이제 입원실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환자는 입원시키고 좀 덜 심각한 환자는 좀 집에 그러니까 뭐 급한 거 하고 갔다가 외래로 오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입원 환자가 줄지를 않아요. 자, 어떤 환자들이 많냐면 자해 환자들이 많습니다. 자해. 근데 이제 자살 시도 자해 이런 경우는 무조건 입원을 시키도록 원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보는데 이제 6명이 입원을 했는데 4명이 자해. 근데 이제 요즘 자해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해는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안 심각한 자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자살성 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타이레놀을 10개 먹었다. 죽나요? 절대 안 죽습니다. 한 100개 먹으면 배불러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과에 다니는데 정신과 약을 10일치를 한꺼번에 먹었다. 죽나요? 좀 자다 깹니다.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 안 죽어요. 웬만하게 약 먹어서는 안 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목을 긋는데 피가 방울방울 맺혀 있는 건 눈썹 칼입니다. 그거보다 약한 애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꼬집어서 거기가 뻘겋게 돼요. 그리고 이제 눈썹 칼로 안 되면 이제 커터 칼을 해요. 근데 이제 2줄 있으면 이게 약간 왜 그랬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약을 뭐 정신과 약을 며칠치 먹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얘를 병원에 안 데리고 올 수 없고 응급실에. 치료자 입장에서는 입원을 안 시킬 수 없으니까 이제 입원을 시키는데 사실 입원을 안 시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약을 먹다가 뭐 다른 아핀을 같이 먹었나 이런 것만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정말 놀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자, 근데 이제 사람이 자살은 되게 다른 얘기고요. 이제 저희는 들어보면 얘 진짜 자살을 하려고 했구나,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자살 시도는 반복해서 아주 심각한 형태로 죽으려는 시도를 하는 거고, 요즘 또 뛰어내린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청소년기 때 엄마가 밀어붙이면 얘가 거기가 바깥인 줄 모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린다는 게 그렇게 뭐랄까 애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이게 아니고 뭐 나가라고 뭐 내가 못 나갈 줄 알고 그리고 이제 현관인 줄 알고 베란다로 가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제가 심각한 걸 너무 안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몰아붙이지 않으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막 세게 몰아붙이면 청소년기는 아무한테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히 부모한테는. 네. 그러니까 몰아붙이면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러지 않으면 그럴 일이 거의 없다. 네. 자해는 이제 자해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일단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정적인 괴로움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막 여기 어머니는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네. 사실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조금 화가 나면 이제 소리 지르고. 자, 너무 화가 나. 어떤 행동이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했는데 그때도 화가 나요. 그러면. 예, 그럼 뭐 어떤 행동 안 하세요? 안 해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아니 남편이 없이 혼자 남았는데 너무 화가 나. 뭘 던지진 않으시나요? 성격이 좋으시네요.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화가 안 풀리면 이제 뭔가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책이 많잖아요. 이제 책 중에 이렇게 하드 커버로 된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바닥에 내리치면 소리가 큽니다. 안 부서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해놓은 책이 한 2권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이렇게 감정이 너무 극에 달하면 막 극에는 안 달해 보신 것 같아요. 집은 나가 보셨어요 밤에? 네. 못 참고 나가죠. 드라이브 하셨어요? 아니면은? 커피 마셨어요? 그럼 너무 많이 화가 난 거 아닌 것 같아요. 차 몰고 강가에 가야죠. 예? 운전을 못 하시는구나. 카카오 택시라도. 네. 그냥 너무너무 괴로우면 뭔지 모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그거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라도 하게 된다는 거고, 뭐 여기서 더 나가지 않으셨으면 요 정도죠. 인생에서 겪은 게. 자, 근데 이제 이게 너무너무 괴로웠을 때 이제 자해들, 이렇게 저는 한번 이렇게 제 손등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되게 세게 물었는데 명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처가 남기 쉽지 않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제 뭐냐면은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몸을 아프게 하면 주의가 그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음에 집중하던 주의가 몸으로 가면서 아야 이렇게 하면서 화낼 수는 없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자해는 경계선적 인격장애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장애가 있는데 감정이 엄청 너를 띄고 뭐 주변에 한두 명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변덕스럽고 이 사람 좋다 그랬다가 저 사람 좋다 그랬다가 이 사람 너무 싫다 그랬다가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 이런 옆에 있으면 막 불안정한 사람들이 감정 폭이 굉장히 커서 이제 별거 아닌데 이제 막 그런. 그래서 이제 제가 쭉 한 지난 10년 전까지는 경계선, 그러니까 자해를 심하게 했어. 그럼 경계선 인격장애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네, 우리 같으면 커피 마시면 될 걸 뭐 뛰쳐나가고 밤에 찻길로 뛰어들고. 근데 이제 인격 장애예요. 인격 장애인데 이제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보더라인이 경계선인데 이제 경계선이 아닌데 청소년인데 근데 청소년은 뭐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이제 청소년기는 이렇게 뭐 보더라인 정도는 아니지만 감정이 너를 뛰니까 근데 얘는 널 뛰지도 않네.
뭐 이제 그렇게 쭉 환자군이 변했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얘네들은 특별히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는 않아요. 고통스럽겠죠. 뭐 학원을 가기 힘든데 가라 그러거나 오늘 결석하고 싶은데 학교에 가라 그러거나 그런 걸 고통스럽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통스러움 맞나요? 마음을 지금 읽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학교 가는 건 그럴 수 있지. 난 그 마음을 자 마음을 읽었어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 몇 살이에요? 4살이요? 엄마 네. 아니 학교 가기 싫을 수 있어요. 4살인데 보내면 싫어하겠죠. 자, 뭐 학교 가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읽어준 다음에 그래도 가. 그러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그래 오늘 하루 쉬어 이렇게 얘기가 쉬울까요? 네, 쉬라고 하는 분들의 아이는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럼 하루 쉬어 이렇게 되면 얘는 그 다음날 학교 가는 게 더 싫을까요? 좋아질까요? 네. 자, 남편이 나 직장에 휴가 벌써 화내시는 분 있어요. 어림도 없지 무슨 말이야. 나 건강이 안 좋은데 직장 잠깐만 쉬면 안 돼? 뭐라 그러세요? 이혼장 쓰고 나가.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삶을 살아가면서 견뎌내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잣대가 남편하고 나한테는 굉장히 엄격한데 애들한테 너무 널널한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 그렇구나. 장난감? 가져야지. 뭐 이제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애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제가 굉장히 이제 혼자서 자괴감 느끼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딸이 지금은 이제 30살인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이제 뭔가 모성애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예쁘다. 막 얘가 없으면 난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그 전날 제가 되게 늦게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뜬금없이 있지. 엄마는 네 심장에 병이 나면 엄마 심장을 줄 수도 있어. 이런 숭고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딸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엄마 나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이제 벌써 잘못됐어요. 자, 이 아이는 엄마가 먹으려고 놔둔 아이스크림 넣어줄 수도 있어요. 심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죽는다는 건지. 그렇게 알아들으실 뻔했구나. 몰라요. 자, 청소년기에 친정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감동적이에요? 무슨 말이야? 왜 저래? 이러지 않나요? 자, 부모 마음을 언제 알아요? 부모가 되니까 알죠?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심리학자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신장내과 환자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신장 이식하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신장을 주기로 결심한 게 판단에 오류가 없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 판단을 받아요. 그럼 이제 신장을 내 걸 띄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대체로는 뭐 별 그거 없는데 가끔 가족 갈등이 확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를 띄워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장은 또 게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가 살고 내가 죽자 이건데 그냥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봤어요. 진짜 애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걸 주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중간에 한 10년 전쯤에 그 세월호 그 유가족분들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을 정말 괴롭히는 건 죄책감입니다. 상실감보다. 예, 상실감만 있으면 이제 극복이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분노. 예, 그래서 내 심장을 얘한테 주면 얘가 사는데 내가 안 줘서 얘가 죽으면 그 죄책감을 어떻게 안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은 죄책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돌 맞겠다 뭐 이런 생각. 사람들이 알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숭고한 감정은 그냥 엄마니까 느끼는 거지 그게 어떤 판단의 원칙이 되지는 않아요. 이걸 해주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정서적으로는 맞아요. 정서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성의 통제를 거치지 않은 감정입니다. 자, 정서는 다 해주고 싶은데 이성은 이게 주는 게 맞아? 라고 한 번씩 걸러야 돼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뭐 금쪽이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자, 부모가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문제가 생겨요? 통제를 안 해서 문제가 생겨요? 예, 통제를 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통제를 하는 집은 엄마가 감정대로 해서 그렇지 적절한 통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통제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많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육아에서 해야 될 건 통제와 허용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통제와 허용의 균형. 자, 이제 그 얘기를 주로 여기 안 띄워주실 건가요? 네. 네, 성장에는 결핍과 좌절이 필수다. 이제 요즘 이제 제 밑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수련생들은 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병원에 수련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요즘 친구들의 특징은 혼을 내면 웁니다.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좀 이따 그만둔다 그래요. 그래서 혼이 안 났나? 근데 보니까 이제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그냥 공부만 잘하면 별로 혼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난다는 건 야 너가 아니라 이제 태도. 야 이 정도는 힘들어도 네가 참아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일상.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사해야지도 못 배운 것 같아요. 인사를 안 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하는 말이나 이런 게 뭐 부탁드려요 이렇게 써요. 제가 교수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는 얼굴은 되게 겸손하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무례하진 않아요. 무례하지 않은 건 알겠는데 얘가 나를 그러니까 이제 저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 교수, 자기 학생과 교수 관계, 아랫사람과 윗사람 관계에 맞는 태도를 못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쫄거나 부적절하게 말하거나.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어른은 학원 강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아주 많이 함부로 합니다. 의대생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제가 과제를 내줘요.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내 다음 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게 제가 강의를 하러 왔는데 여기 맨 앞에 앉은 학생이 지난주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너 지금 지난주 숙제야? 네. 그래서 네가 내 눈앞에서 숙제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점수를 주겠니? 그랬어요. 맞지 않나요? 그랬더니 내면 되잖아요. 네, 의대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대 교수님들이 학생 강의를 도망 다녀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어요. 한 40명밖에 안 되거든요, 한 학년이. 근데 어떤 학생은 한 학기 내내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여자친구랑 쏙닥거렸어요. 과제는 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출석, 태도, 과제 이걸 보겠다 그랬거든요. 예, 제가 헛소리를 한 건 아니잖아요. 다 적절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B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득달같이 찾아왔어요. 왜 제가 B인가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출석하고 태도하고 과제라고 했더니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너는 한 학기 동안 날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 그리고 심지어 자 태도에 대해서 몇 번. 자, 여러분들이 좋은 태도를 해야 됩니다 했는데 제가 그랬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넘사벽 1등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의대 학장님까지도 왜 얘가 B를 맞았나요? 제발 그렇게 좀 키우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너무 고지식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제 A가 나오면 A A1, A2, A3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맞는지 찾아야 돼. 이제 이런 건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럼 이제 A는 A1만 계속해요. 그래서 A2, A3 쭉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A1은 일단 교과서에서 하라는 거고, 2, 3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울한 환자가 왔어요. 우울하다 그래요. 그럼 이제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을 하는데 일단 우울증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울증도 우울하고 조울증도 우울하고 조현병도 우울하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럼 이제 쭉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 요즘 수능 위주로 한 교육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라 뭐가 답이지? 뇌가 뭐가 답이지? 뭐가 답이지? 뭐가 답이지? 자, 여기 어머니는 남편이 답인가요? 아니에요. 혼자 오셨으니까 아니라고. 근데 어쨌든 답 비스무리한 거를 찍으신 거잖아요. 아, 굉장히 안 좋으신가 보네. 자, 내가 남자를 만났는데 부모님이 야, 나이는 이래야 되고 학벌은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딱 찍는 게 아니라 그냥 한 20대 뭐부터 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아, 이 정도. 저기 두 분은 부부신가요? 아, 아니에요. 아빠는 따로 오셨나 보네요. 아, 이렇게요? 아, 네. 답인가요? 남편이? 예? 아, 답이요? 그냥 가장 근사한 비슷한 답. 아, 이런 것 같아요. 가장 비슷한 줄 알고 찍었는데 가장 멀어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기회를 가졌는데 더 멀어요. 왜냐하면은 남편은 아내랑 살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맞추더라고요. 그거를 딴 남자랑 살아보면 알아요. 아니, 이제 제가 94년에 지금 이제 저희 아주대병원 정신과에 들어왔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대부분 같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됐죠. 근데 이제 한 명씩 아, 전 선생님 남편으로 너무 아니야. 한 명씩 다 이렇게 지우니까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답이 아닐 수 있으나 더 좋은 답은 대체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을 보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제발 태도를 좀 중시해 주시고요. 태도. 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 어른을 어떻게 하라가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고 일단 우호적인 그 가끔 이렇게 인상 이제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수련생 중에 눈을 안 마주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긴장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모든 사람하고 눈을 잘 안 마주쳐요. 여러분 정신과에 와서 면담을 하는데 눈을 안 마주쳐요. 그렇죠? 예, 얘 뭔가 싶잖아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라 했더니 그 다음에 눈물이 날 정도로 눈에 힘을 주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눈을 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걔가 저를 쳐다보면 약간 눈 주위 근육이 파르르 떨면서 자, 이제 뭔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적절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과거가 이제 제가 확인을 했으나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아이하고의 관계는 좋은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서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한 두 돌이 지나면 이제 보통 뭐 훈육을 한다고 하는데 훈육은 별게 아니고요. 그냥 뭐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이제 두 돌이면 아무데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 기어 올라가려 그러면 아니야 일로 와 하고 또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올라온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니야 내려와 하는데 말은 안 돼요. 한 5살까지는 말에는 안 움직여요 애들이. 집에 가야 돼. 그러면 엄마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군요. 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말과 행동을 동시에. 이제 이게 훈육의 바닥다지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지금 집에 가야 되고 지금 집에 안 가면 아빠가 기다리니까 이런 거는 훈육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혼잣말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돈이 없는 게 뭐예요? 네? 귀찮다고요? 아, 비차면, 네. 뭔가 훨씬 더 그 생존에 가까운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린애가 돈이 없는 걸 뭐 곰돌이 젤리를 반만 사? 뭐. 자, 근데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계세요. 자, 왜냐면 돈이 없다는 말은 못 알아듣고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할 때 이 표정을 보고 애가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말이 막 늘면서 뉴스를 봤는데 뭐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 그럼 이제 그게 다 꽂혀요. 돈이 없어서 엄마가 집을 나갔다. 그럼 얘는 돈이 없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엄마가 집을 나간 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돈이 없는 건 되게 끔찍한 정서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못 알아듣는 말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안 돼. 지금 엄마가 설명해 줘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애들이 너무 돈을 우습게 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을 한 2번 했어요. 애들한테 아니 우리는 그거를 할 만큼 돈이 많진 않아. 뭐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얘기를 해줬는데 4학년 때인가 이제 그 당시에 영어마을 가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얼마를 대주고 애들 이렇게. 그래서 엄마 근데 내가 돈 없는 사람이라고 손 들어갖고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10만 원, 개인이 10만 원 하면 이거를 안 내도 된대요. 그래서 아니야 그건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지원금이 나오나 보죠. 이게 이제 뭐 좀 집안이 그래갖고 못 가는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돈 없어서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이게 뭐 지원 받을 사람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하고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 돈 없잖아. 그래서 아니 이건 갈 수 있어. 아니 그냥 난 손 들었는데 서 그냥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너 때문에 다른 친구가 못 갈 수도 있어. 나만 손 들던데? 그럼 아니 그래도 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못 갈 수도 있잖아 했더니 그건 선생님이 아시지 않을까?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저희 사실 부자거든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 돈을 안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왜요? 이제 아마 지원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 지원금을 받겠다고 하는 학생이 많지 않았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근데 어쨌든 너무 당황해서 이제 중학생이 돼서 중학교를 가더니 막 낮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집 자가야 전세야? 이러더라고요. 왜 했더니 급식 지원이 전세여야 된대요. 그래서 자가인데 했더니 아이 참 너무 실망하더라고요. 근데 급식 지원을 받으려면 집이 전세여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사실 자가 전세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얘는 또 있던 대로 뭐 저희 급식 지원이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너네 집이 자가니 전세니 모르는데요. 어머니한테 물어봐. 근데 그 정도 저희 딸이 90년대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렇잖아요. 뭐 그게 돈이 있다 없다. 근데 이제 급식이란 건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날 이제 제가 이렇게 딸 손을 잡고 주차장에 갔어요. 자, 봐. 엄마 차가 여기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어떤 차야? 그리고 다행히 조그만 차들이 쫙 있었습니다. 우리 거 부자야 부자. 자, 돈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잘못 받아들였는지는 얘가 훨씬 큰 다음에 알아요. 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돼요. 근데 눈높이 맞추려다 보니까 어거지 논리를 드는데 자 그냥 지금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뭐라 그래요?
왜? 엄마가 정한 거야. 알았어. 근데 지금은 안 돼. 먹고 싶어도 지금은 그러니까 엄마가 정한 거니까 네가 따라야 돼. 이거를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 가서 왜 선생님 마음대로 해요? 굉장히 뜬금없다고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아는 교사가 강남에 있어요. 근데 1학년 때 처음 오면 이렇게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도화지랑 색연필 다 주잖아요. 그래서 뭐 그림 그리기 하자고 도화지를 나눠주면 2명은 찢는데요. 그래서 왜? 했더니 이걸 할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읽어준 결과예요. 이걸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니? 이걸 정말 하고 싶어? 네 마음이 중요해? 하기 싫어? 하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2명이에요? 아니요. 3명인 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읽어주면 마음 감정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난 감정대로 해도 돼.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은 하루에 10분만 알아줘도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읽어줄 필요는 없어요.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알아차리는 겁니다. 엄마가. 얘가 기분이 안 좋네? 뭐 그러니까 왜 그걸 애가 말해야 돼요? 아니 남편을 봤는데 오늘 괜히 막 부하가 치밀고 짜증이 나요. 근데 나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쵸? 근데 이제 왜 그래?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뭐 생리전 증후군이야. 제가 생리전 증후군이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자기가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기분이 그랬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성인이 돼도 모르는데 그 조그만 애한테 왜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건 뭐라 그러나 네 기분이 중요해? 네 기분을 말만 하면 다 될 거야 하는 가스라이팅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안 해줘서 억울하다는 마음은 읽어주면 안 돼요. 억울함이 정당화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뭘 사내라고 막 떼를 써요. 뭐 떼 쓰죠 애들이. 근데 네가 이래서 속상했구나 하는 순간 얘가 떼 쓰는 게 정당화가 돼요. 내가 나는 정말 돈도 없고 살림하기도 힘들고 막 근데 남편이 그렇지 내가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와서 속상하지. 그럼 남편은 돈을 못 번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월수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맞다고 하는 순간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게 왜곡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알아차려야 돼요. 왜냐면 말을 하라고 하면 얘네들은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기분이 좋네 안 좋네 하고 몇 가지 있잖아요. 안 해줘서 그렇구나 졸리구나 괜히 그러네 뭐 있잖아요. 예. 근데 애들은 그것도 몰라요. 내가 졸려서 그런지 배고파서인지 모르잖아요. 말을 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것 중에서 몇 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엄마가 1, 2, 3 물어보면 그중 하나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거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오면 어떻게 돼요? 억지를 부립니다. 억지. 네.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왜 이걸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저는 색연필이 싫어요. 뭐라든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예. 근데 엄마가 왜 그림 그리기가 싫어? 색연필이 싫어? 뭐 그냥 자기 모르니까 응 이렇게 한다고요. 1번을 보통 찍습니다. 2개를 하면. 그럼 네가 색연필이 싫구나 하는 게 이제 뇌가 굉장히 유연성이 커서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가 돼지고기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살이 넘을 때까지 돼지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돼지고기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고 뭐 기름기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누가 돼지고기 어떻게 그걸 먹지? 저희 친정어머니 또 소고기 못 사 먹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는다. 뭐 이런 30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돼지고기가 있는 상해도 가까이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병원 수련을 가면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저녁에 늦게 해갖고 한 8시쯤 끝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밥은 주나요? 밥은 준대요. 그날 처음으로 돼지고기를 먹은 다음에 속았다. 그래서 결혼 초에는 매일 그 돌 있죠? 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소뚜껑 돌로 된 그걸 매일 먹으러 다녔어요.
그 가스라이팅이죠. 더 웃긴 건 저희 친정어머니도 맛있는 돼지고기는 그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만두를 사다 드리면 이거 너무 맛있다, 소고기지? 그러면 아니 돼지고기인데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왜곡됐는데 그걸 강하게 표현하면 이제 애도 왜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핍과 좌절은 엄마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이런 순간을 겪으면 배우는 겁니다. 자,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죠. 저희 앞집 애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피는 보기 싫대요. 여기까지는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의사인데 피 안 보는 과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분이 지능이 떨어지나? 왜냐하면 유학 갔다 왔거든요. 좋은 대학에.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뭐 정신과는 피를 많이 보진 않지만 의대는 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 제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정신과가 2층인데 2층에서 1층으로 그날 외래 보다가 떨어진 분도 있었어요. 근데 피가 싫으면 딴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든지 접촉을 해봐야지 내가 이게 좋은지 싫은지 어려운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돌렸습니다. 모르고. 네, 자, 좌절과 결핍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요거 제가 그리면 챗 GPT로 그렸습니다. 저는 이제 애들을 늘 보기 때문에 유행에서 뒤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중학생이 와서 친구가 없다 그러면 너네 반에는 아이돌 누가 인기니? 세븐틴. 너는 관심 없어요. 지금부터 관심 있어야 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아이돌을 안 좋아하면 또래 동성 친구들하고 어울리기가 되게 힘듭니다. 맞나요? 게다가 한 반에 여자애들 15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남자애들은 너 요즘 뭐 하니? 뭐 게임 뭐가 좋아? 뭐 로블록스?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로블록스 뭐 이렇게 언제쯤 돈 써야 되고 뭐 이런 걸 제가 다 알아야 돼요. 챗 GPT는 그래서 요즘 다 챗 GPT 그래갖고 해보지 않고 이제 또 지금부터 오는 애들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아직은 놀잇감은 아닙니다. 이 챗 GPT는. 근데 무료니까. 근데 챗 GPT는 유료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근데 이제 애가 고등학생이 와서 제가 그거 유료 아니면 그림 안 그려주지 않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좋은 관계가 확 생겨요, 라포가. 근데 요즘은 롤 안 하니? 뭐 이렇게. 롤 아세요? 모르시군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레전드급 게임인데 이게 아시안 게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본 아이가 롤을 해서 기업에 들어갔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점수가 안 오른다고 나가라 그랬어요. PTSD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럴만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게임을 못 한다고 울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훈련 기간에는 이제 뭐 전화나 연락이 안 되고 이메일만 돼요. 근데 이메일로 롤 대회 기사를 다 보내달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구나. 뭐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유튜브를 제 계정으로 이제 아들이랑 딸이 쓰는데 맨날 게임 유튜브가 올라와요. 그럼 20대 남자애들은 게임 유튜브를 주로 보는구나. 뭐 말도 안 되면 먹방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유치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자, 이게 이제 그림 그린 거 자랑한 거고요. 그냥 많이 가지면 여러분들이 뭘 많이 해주는 건 많이 가졌으니까 너는 풍족한 느낌으로 살렴 이런 거잖아요. 풍족한 느낌으로 사나요? 나는 명품 가방이 좋아. 근데 에르메스랑 뭐 까르띠에랑 있어. 근데 루이비통이 없어. 난 2개나 가졌잖아 이러나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차를 샀다가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막 남편한테 여보 나는 저 차랑 안 맞는 것 같아. 차를 바꿔야 되겠어.
진심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농담을 따먹어요, 괴로울 때는. 그래서 나는 좀 돈을 더 벌어서 요일차를 살 거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한동안 요일 팬티가 유행한 거 아세요? 아, 네. 사면은 이제 월, 화, 수, 목, 금. 아, 저는 모든 걸 다 해봅니다, 일단은. 그리고 유머는 생활의 활력이고 지혜의 원천이에요. 아, 부부끼리 유머를 잘 하는 집안치고 사이가 나쁜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주말부인데 이렇게 갈 때 이번 주에 오지 말까? 고맙지 이렇게. 유머인 줄 알아요, 남편은. 그래서 요즘 애들이 짜증이 엄청 많아졌어요. 왜냐면 이거를 가지면 이제 우리 뇌는 심심한 걸 못 참아요.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으면 뭘 사고 또 사잖아요. 근데 또 내가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뭘 하시겠어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 여행을 그래서 다 다녔어. 네? 네, 건물 따위에 돈을 쓸 만큼 건물을 샀어. 그 다음엔요. 사회봉사? 아,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건물을 사고 여행을 다녀도 왜 우리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뭔가 더 기분 좋게 하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마약에 갑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순간적으로 기분을 확 좋게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지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안 좋은 거예요. 좋아지질 않는 그만큼. 그러니까 점점 더 했는데 마약이 그 끝인 거죠. 그런가 봐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게 뭔가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역치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50만 원대 가방으로 됐어. 근데 어느 날 200만 원짜리를 샀어. 근데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사면 기분이 나 50만 원짜리 사던 사람이라 이게 없으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으면 점점 더 자주 사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원하는 걸 많이 가졌던 아이가 하는 행동입니다. 자, 원하는 게 생기면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다 드릴게요. 그 구청에다가 파일을. 네. 빨리 사달래야지.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 아이폰 새 거 나왔대. 얼마인데? 150만 원. 예, 저도 못 삽니다. 아이폰이 이제 자동 녹음 기능이 생긴대요. 30만 원 좀 오른답니다. 전 이제 이런 거 고등학생이랑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150만 원이래요, 요즘 아이폰이. 근데 거기 30만 원 올라가면 200이잖아요. 그럼 이제 애랑 엄마랑 가서 싸울 때 제가 중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사준다 만다를. 그럼 네가 용돈을 모아서 50만 원을 만들어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사주지 않으면 졸르고 떼쓰겠죠? 근데 부모가 늘 얼만큼 가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정해주면 실망합니다. 실망하는데 자, 내가 이거를 가지려고 돈을 모았는데 그 사이에 값이 2배로 올랐어. 지금 어떻게 하세요? 집을 판다. 네, 시무룩하지만 잊어버립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부모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관계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자, 저것 때문에 청소년기 사이가 진짜 나빠집니다. 당연히 사주는데 왜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진짜 예쁘게만 키웠거든요.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진짜 사랑 많이 줬거든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게 약간 애를 만나기도 전에 사랑만 많이 받고 교육은 못 받았구나.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일정 나이가 돼서 그럼 이제 부모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 된다 그러면 울고불고 떼쓰는데 10살이 넘어가면 자기 몸을 때리고 자기 머리를 치다가 안 되면은
그래서 청소년기 되면 정신과 가서 약 받은 다음에 어느 날 싸우고 한꺼번에 먹고. 네, 혹시 어린애 중에 이제 자기 몸이나 이런 걸 때리는 애가 있으면 빨리 고치셔야 돼요. 고치는 방법은 모른 척한다. 다치지 않아요. 예, 애도 자기 머리가 깨질 만큼 부딪히진 않습니다. 네, 뭐 하긴 제 자식은 아니, 그냥 제가 본 거는 그렇고요. 부딪히는 순간 빨리 딴 데로 가셔야 돼요. 부모가 안 보는 데서 그러진 않아요. 보니까 그렇지. 보는 시간을 엄청 줄여야 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순간 네, 아무도 안 보네? 이제 이런 부딪히다가 엄마가 없네? 네, 그래서 한 10살 전후로 해서 집이 망한 사람들이 재기를 못 하더라고요. 평생 뭐랄까, 우리 집은 되게 잘 살았는데 가난해졌어. 근데 이제 그 정도면 굉장히 큰 사건이 생기죠. 근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옛날 같이는 안 돼. 그래갖고 삶에 대한 뭐라 해야 되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네, 제가 이거는요, 개근거지라는 말에 너무 근데 저 말이 어디에서 나온지 안 다음에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행사에서 나온 거래요. 못된 것들. 비즈니스에 넘어가지 마세요. 뭘 사야 될 것 같으면 그건 그들이 비즈니스를 잘한 겁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통제하시고요. 너무 융통성이 없으면 엄마가 과도하게 얘를 많이 통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일관성은 70%를 지키는 거다. 네, 초등학교는 자, 용돈을 주는데 용돈을 얼마나 주냐? 자, 간식을 이제 네 돈으로 사 먹을 거야. 그럼 엄마가 평소에 사주던 거에 액수만큼 주면 됩니다. 그 대신에 간식을 안 사면 돼요, 부모님이. 뭐 한 3,000원 줬는데, 아니 뭐 내가 평소에 간식을 뭐 과자를 3봉지 줬다. 너무 많어. 4,500원이야. 그럼 3,000원 주고 네 맘대로 사 먹어. 그럼 애들이 이제 온 동네를 뒤져서 싼 데를 뒤집니다. 정말 현명해져요. 네. 근데 이제 주니까 월요일에 다 써요. 그럼 월요일, 목요일로 나눠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쓰면 네, 잘했구나 하고 그 다음 주에는 3,500원을 줍니다. 상으로 500원을. 쉽지 않나요? 쉽죠? 네, 끝났나 봅니다. 깜짝이야. 네, 자, 아마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여기서 같이 센터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흥미진진한 사례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육아하면서 어렵고 궁금한 점들을 설문을 미리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 세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우는가? 눈물의 엄마 탑3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박수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 고집과 떼쓰기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고 훈육하면 좋을까요?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청개구리 행동 때문에 고민입니다. 또 어르고 달래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네요. 가로 열고 아빠 닮아서. 네, 여기 있었고 여기 지금 오신 아버님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네, 대부분이 어머님들이니까 스스로 하다가 실패할 경우 울음과 짜증, 화를 내며 떼쓰는데 쉽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가로 열고 아빠 닮아서. 네, 요거 어떻게 떼쓰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요즘 떼쓰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어떤 분들은 애가 하루에 몇 번씩 뒤집어진다 그러는데 그냥 떼쓰는 건 왜 해달라는데 안 해줘? 왜 싫다는데 시켜?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러냐 그러면 그냥 원하는 게 안 될 때. 자, 근데 이제 원하는 게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싫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의 육아를 하신다면 크면서 이게 줄어야 돼요. 예, 줄어야 되고 떼쓰는 시간이 줄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일단 단호하지 못하다, 시간을 너무 끈다. 이 두 가지가 대부분 원인입니다. 단호하지 못하다 그리고 시간을 너무 끈다. 예. 적으세요.
네, 요 두 가지. 그냥 예를 들면 뭐 이닦자 세수하자 할 때 조금만 있다가 그럼 조금 있다 꼭 해야 돼. 뭐 자 이따 꺼야지. 엄마 요것만 보고 그거 빨리 봐. 자 이제 이게 고집의 원인이에요. 내가 계속 뭔가 이유를 대면 근데 이제 그렇게 맨날 하다가 엄마 이것만 하고 하는데 바로 와야 돼 하면 애가 떼쓰고 고집 부립니다. 그러니까 초장에 아니 바로 하자 하고 이게 부드럽게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장에는 부드럽게 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안 좋은 습관이 들었으면 네, 고집 부리죠. 더 늦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항상 이 닦자 할 때는 손을 잡고 목욕탕으로 같이 가세요. 그리고 저는 문에서 지켰습니다. 자, 다 닦고 나와. 잘 닦는데 오우 야 이빨이 반짝반짝하다. 최고 최고. 어디 냄새 좀 맡아보자. 다 기억나네요. 옛날에 했던 거. 딸기 향인데 엄마 이거 레몬 향인데 뭐 이런 거. 이닦자 하면서 엄마는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가요? 네, 아니 제 아니 생각입니다. 엄마들은 애 이 닦을 때 굉장히 긴장합니다. 또 시작했구나 오늘에. 아빠 안 해보셨나 봐요. 아니 저는 해봤죠. 들통났네요. 네, 들통났어요. 저희 와이프가 있는데 저희 와이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힘들어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할 땐 그래도 잘 오는 편이었는데 어쨌든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우는가? 눈물의 엄마 두 번째 질문. 다자녀 양육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세요.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잘 때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여기에 5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향이 서로 달라서 키우는데 너무 힘듭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향이 같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3남매인데 저희 친정 엄마도 너네는 왜 이렇게 다르냐. 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성도 다르고 어쩌고 막 이제 그러셨는데 제가 먹을 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부모님이 매칭을 잘못하신 거죠. 네, 일단 형제들은 99% 싸웁니다. 하루에 30번 이상. 이건 전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평균 값이 30번인가요? 이제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게 맞죠. 자, 근데 싸우니까 이제 사이가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형제 관계를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고 얘네만 남았을 때 서로 왼수처럼 살면 어떡하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싸운다.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싸우는 건 당연한데 우리 애들은 20번 싸워. 착하네. 네. 그래서 일단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엄마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는 거. 주로 형제 간의 사이 나빠지는 건 돈이 끼어들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형제끼리 싸워도 아무 문제 안 된다. 다치지만 않으면. 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달라서 욕구가 달라요. 네. 그래서 설명이 안 통합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만 싫어해. 억울해. 그래서 일단 싸움이 벌어지려고 할 때 넌 네 방에 가고 넌 저쪽 방에 가. 그래서 물리적 분리가 1번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뭐 들러붙었건 어쨌건 간에 각자 방으로 집어 넣으시고요. 둘째가 어리면 큰애는 방에 들어가라고 둘째는 좀 놀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용해지면 이제 사이좋게 놀 수 있지 하고 다시 놀리면 됩니다. 설명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 설명을 하면 꼭 어떻게 되냐면 큰 게 너는 옛날에 이거 엄마 다 해줬거든 뭐라든지. 저희 집 얘기예요. 저희 집 얘기. 그러니까 누가 해달랬어 뭐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른 입장에서 하는 건데 애들은 그냥 그때 그 시간이 억울한 거예요. 근데 나는 공정하게 하려고 둘 다 혼내. 둘 다 오래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그 억울한 감정이 평생 가요.
그래서 그냥 사실 다 싸우는데 혼낼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치지만 않으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힘의 차이가 있으니까 누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분리시킨다. 예,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번 싸우면 10번 분리시키면 돼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간 놀고 싶을 때는 좀 참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진짜 너무 싸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둘이 이게 싸우다가 제가 이제 이상해지는 게 뭐냐면 둘이 너무 싸워요. 근데 엄마도 혼내. 그래서 저도 혼내요. 그리고 살짝 돌아서면 셋이 웃고 떠들고 있어. 나만 바보야.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이 좀 이상한가? 이런 식이 또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한 명 데리고 안방에 가고 아빠가 한 명 데리고 거실에 있으면 금방 끝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짜증내요. 형이랑 놀고 싶다고 막 이렇게. 네네. 네, 3분만 뛰어넘으면 놀고 싶어합니다. 조금 더 교수님 일찍 만났어야지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더 잘 지냈을 텐데.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약간 사연처럼 둘째가 얼마 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첫째의 인생에 너무 많은 결핍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것 또한 첫째의 인생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결핍일까요?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건 마이크가 아니고요. 네. 네. 손에 양쪽 손에. 네, 양쪽 손에 들고 계시. 하나는 제가 좀 잡아드릴까요? 아니, 저희 남편이 이게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럴 때는 가끔 이렇게 말해주는 남편은 이 사람밖에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다가 끝에 갑자기 이상하게 꼭 남편 얘기를 하면 끝에 꼭 화가 나더라고요. 네. 좋은 얘기는. 네.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이제 진단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좀 안타깝고 어머니가 되게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도 잠깐 이렇게 정신줄을 놨습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 사연을 보면서 갱년기인가 봐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자폐나 지적 장애나 이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아이에 맞춰서 교육은 시키지만 그 호전되는 정도가 이제 한계가 있어서 좀 특별한 혜택이 필요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손도 더 많이 가고 노력도 더 많이 가고 교육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럴 때 형제가 있으면 이제 얘 몫이 없습니다. 얘 몫이 없어져요. 자, 근데 엄마가 결핍을 느낄까봐 걱정이라 그랬는데, 자, 어떤 결핍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결핍은 관심의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 애는 알아서 하고 하나는 일일이 손이 가야 되니까 마치 한 명이 없는 것처럼 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애한테 관심을 줄 때 뭔가 미안해요. 네, 그래서 그냥 똑같이가 아니구나. 그냥 건강한 아이도 비슷한 정도로 관심을 준다. 그리고 돌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근데 돌보라고 말하는 건 내 몫을 얘한테 얹히는 건데 어린아이들은 누군가를 돌볼 나이가 아니에요. 그걸 의무로 주면 이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나는 누군가를 돌봐야 돼. 이런 마음을, K장녀 있죠? 네, K장녀, K장남. 네, 그래서 얼마든지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요. 그냥 그 나이에 필요한 보살핌을 주시고 도와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돌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이제 돌보라고 하면 안 된다. 요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좀 궁금증 더 많이 받고 싶지만 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다니까 깜짝 놀라셨는데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이렇게 답변도 잘 해주시고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